시사본부. 네, 1시 9분 됐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지난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영상으로 방송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예,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전 속보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최종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결정 보셨어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실 크리미널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검까지 했지만 사실은 봐주기 특검이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이 사실들은 2007년 대선에서 예.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당내 경선할 때 서로 다 폭로한 거였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이미 최태민 목사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각종 경제사범적 그런 의혹도 그 당시에 두 분이 폭로한 거고 그것이 다 사실로 확정돼서 두 분 다 영어의 몸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든 건 언론이다. 보수 언론에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가 성공했고 그 보은으로 종편 4개를 보수 언론에게만 허용했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다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아주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요? 저는 어쨌든 이제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출범하면서 그 올 연말 이전에 어느 시점에는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깔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할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제 오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적 판단이 좀 지연되던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그 절차를 밟지 못했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 일정이 더 지연되면서 네. 이게 어느 시기에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것과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의 어쨌든 경제 문제에 의한 이런 처벌 같은 것에 대해서는 통틀어서 언급할 기회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곧 그 일정이 나올까요? 저는 나온다 이게 뭐 제가 지금 이제 확실하게 전언을 할 수는 없지만은 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현안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 오전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 표결에 불참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이 민주당에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 게 사실 이 180석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짜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가지고 또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가지고 항상 철폐하자는 입장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시건을 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이에요. 그때도 민주당 쪽이 152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2004년 7월이에요.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본회의에. 그런데 그 열린우리당이 그 표결 직전에 의총을 해요. 그런데 의총에서 한 중진 의원이 그 같은 동료 의원을 체포시키는 건 부당하다라는 호소를 해요. 그래서 당이 다르더라도. 네, 그건 완전 잘못된 거였죠. 그래서 그때 박창돌 체포동의안이 156표로 부결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부결될 때 당시에 한나라당 의석수가 121석으로 기억이 되니까 적어도 30여 표 가까이의 열린우리당 표가 반대한 거예요. 네. 이 이후로
그 역풍이 너무너무 셌고 그때부터 열린 우리 당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건 한나라당 의원도 아니잖아요. 예. 이건 민주당 의원입니다. 게다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8번이나 불응하는 뭐 저는 이런 사태는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지 못하면 네. 매우 큰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분은 뭘 믿고 이러시는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이라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의 행태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정순 의원이 본인이 이제 검찰에서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네. 뭐 이분은 앞으로 이제 재판에서 따져보겠지만은 이 공교롭게도 검찰의 어쨌든 수사 행태에 대해서 또 이제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내 의원들에게 많이 설득하려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빠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탈표라고 하는 것이 몇 표 나올지가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아마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주당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압박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고 만약에 민주당이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불참하는 것이?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 찬성한다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체포동의안, 면책특권, 그러니까 불체포특권하고 면책특권 폐지하겠다는 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결과 나온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어제 있었습니다. 현장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으로 지시하면 대통령은 수용하라.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네, 시정연설이 있었던 어제 국회 상황 들어보셨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연설도 나왔고 또 중간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장례 정리하는 상황들 또 좀 들어보셨습니다. 어제 분위기 또 시정연설 어떻게 평가하실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시정연설은 원론적인 부분이 많았다. 네. 심지어는 뭐 저희 제1야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사실 강론에 있어서는 부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뭐 대통령께서 어쨌든 뭐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방역 이후에는 경제 활성화다라는 취지인데 결국 그럼 어떻게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다소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확장적 재정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키워드인데 네. 확장적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은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큰 어떤 성장률 견인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이제 대책이었기 때문에 뭐 정부의 약간 공허한 어떤 공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저는 이제 어제 이제 협치의 의지를 굉장히 밝히시면서 공수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저희가 추천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저희가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공정한 인물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이 빨리 출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네. 여기다 대고 당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이력으로 봤을 때 야당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을 자꾸 추천하고 그다음에 그걸 관철시키려고 정쟁으로 가지만 않으면은 네. 그건 일정 따라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대통령께서 오히려 그 여당이 그렇게 좀 돌출된 인물을 하지 않도록 좀 제어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그거 외에 이제 어제 주호영 대표와 관련된 해프닝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뭐 그게 고의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해프닝은 그 국회 그 사전 간담회 들어가는 입장 때 이제 검색을 그렇죠. 했거나 검색을 뭐 이런 했고. 거.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그 사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주호영 대표는 원래 수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규정이 청와대에서 규정상 나왔죠. 수색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걸 그렇게 규정대로 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 우리나라 이제 국가 의전 서열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그 의전 순위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16위쯤 됩니다. 네. 그 밑에 이제 놓이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실장, 그 밑에 이제 외교부 장관부터 시작해가 장관들 쭉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행사나 이런 데서 그러면은 몸수색을 다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무자 선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텐데 네. 주호영 대표는 규정상 수색 대상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해명이 더 키웠다 문제를. 해명도 아니고 뭐 틀린 말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좀 여운을 남기는 안 좋은 네.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우선 그 대통령이 당부하신 법안 3가지, 공정경제 3법, 그다음에 자치경찰 관련한 법 등등은 사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여야 대립 사안이 아니죠. 사실 경찰과 이렇게 좀 협의해야 될 사안이고, 공정경제 3법은 김종인 위원장이 찬성하시니까 이거는 내부 정리가 야당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임기 1년 차, 1년 반 정도 놔두고 이제 개혁 과제, 약속한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저는 요즘은 정의당이 도대체 무슨 그 지표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어떤 때는 국민의힘 쪽, 어떤 때는 민주당 쪽 이러는데 네. 이게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합니까? 그러면 한 3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체성이 뭐 예를 들면 뭐 여성주의 정당인 건지 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코로나 방어와 이번 경제 위기는 사실 코로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뭐 그거 이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는 비토권을 보장하기로 했으면 보장해야죠. 네. 그러면 오래전부터 저희들은 예를 들면 김영란 대법관,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조국 장관 국면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불리한 의견을 냈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야당에선 좀 우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 추천하면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여야 원내대표가 네. 이런 정도의 인재풀을 빨리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빨리 공수처를 출범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의 구체적인 지금 여러 가지 하마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네요. 지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김영란 대법관 정도면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보니까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야당에서 이분이 중심을 잡았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두 네. 분이라면 모두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재풀을 빨리 확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경호처 그다음에 문제는. 경호처 건은 네. 이럴 때 주호영 대표가 경호처 직원이 그 원칙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칠의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 딱지 끈. 딱지를 끊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을 이제 진급시키라고 하니까 경찰이 경찰 일 했는데 왜 진급시키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딱지 떼어도 뭐라고 해서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칙대로 잘했다, 허허 괜찮다 이렇게 나갔으면 네. 대인배 되셨을 테고 네. 다른 야당 의원들은 막 화를 내셔도 돼요. 그런데 당사자는 좀 대인배적인 풍모를 보였으면 좋겠다 싶고, 이게 저는 계속 끄는 건 딱 하나의 의심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 지시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만 그렇게 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의심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걸 대통령께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하라는 건 정말 번지수가 틀린 거죠. 대통령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 이 사안은 우연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가셨다면 그때 같이 가시잖아요. 그럼 당대표하고 같이 갈 때는 수색 안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안 가시고 다른 분들 다 입장하시고 주호영 원내대표 나중에 혼자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 경호처 직원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요즘 경호처 직원들은 사실은 그
정치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알거나 이러지를 못한 거죠. 네. 그리고 경호실장은 대통령 모시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연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입장 낸 마지막 말, 경호처 직원이 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생각을 한 거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들한테는 원칙대로 하라고 가르쳐요. 원칙대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융통성을 발휘할 누군가가 없어서 생긴 일이잖아요. 네. 이랬을 때 참 청와대가 미안하다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 경호처 직원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은 마무리해 주시고요. 주호영 예. 원내대표가 허허 웃고 대승적으로 끝냈으면 인기가 올라갈 일이었는데 네. 그거는 대처가 좀 오버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네. 어쨌든 뭐 경호처라는 것이 지난 정부 때 이제 제정된 규칙에 따라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난 정부 때도 이런저런 행사에서 보면은 경호처에서 결국에는 그 참석하는 사람들의 면면이라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실무 직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침 같은 것을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뭐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자면요.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께서 야당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면은 얼굴 빨리 익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행사나 이런 데 야당 사람들이 뭐 자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예, 부르시는 예. 것도 아니고 기회 절차는 없었다 그동안. 옛날처럼 뭐 이제 여야 뭐 영수회담이라는 걸 자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경호처 직원들은 아마 뉴스에서 보는 거 말고는 이제 대통령 주변에서 야당 인사를 보기 어려워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 부분은 그냥 심정적으로는 기분이 나빴겠다 싶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청와대 들어갈 때 수색합니다. 수색하거나 아니면 그 수색대를 통과합니다. 근데 수색대를 설치할 수 없으니 몸수색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 우리 다 당해봤거든요. 봉으로 이렇게. 네네. 그 정도를 가지고 저는 이게 좀 더 나가면 왜 정치인들은 이게 특권의식이 있지? 보통 사람들 다 하는 거 우리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 경호원들에게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지시는 어느 나라에서도 못할 거다. 경호는 원칙대로 하라고 지시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논란을 더 끌고 가는 게 별 무의미하다.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쯤 돼서 그 경호처 직원한테는 무슨 잘못이 있냐. 네.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여야가 혹은 대통령과 우리가 좀 더 자주 만납시다. 이렇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제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시정연설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로텐더홀 그쪽에서 이제 피켓팅을 좀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전 간담회 김정인 위원장 불참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모두가 이유는 특검이라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을 이제 뭐 진상 규명을 하라고 대통령께 지시했음에도 특검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수사팀 교체만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수사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 수사하던 검사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냥 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참 중립적인 관점에서 진실을 규명한다라고 할 만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를 그 대안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그게 뭐 검사 비위 같은 부분에는 아니면 정치권 로비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네. 가장 큰 이제 이 옵티머스 라임 건을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어떻게 이런 금융사기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거든요. 금융사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옵티머스 뭐 대표하시는 분이 뭐 공수처 수사범위 대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이원화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공수처가 아까 말했던 검사 비위나 정치인에 대한 로비를 담당하게 되고 금융수사는 또 다르게 검찰에서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연계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한 큰 사건이고 보통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선호하는 것이 특검은 법상의 명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사 범위 같은 것들을. 그 기한을 명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특정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범위로 수사를 진행할지도 제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국정농단 때도 보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들 하다 보면은 그 특검법에 보면 이외에 관계된 사안들이라 해가지고 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수처로 가게 되면 당장 지금 공수처가 가동되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 분장에서도 이제 검찰과 갈등관계 생길 수 있고 두 조직이 우호적인 관계에서 생긴 조직이 아니거든요. 네. 서로 싫어하는 상황이라면은 연계 수사, 협조 수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지점을 범죄자들이 파고듭니다.
특검에 가서 예를 들어 일반 검찰 가서 하는 얘기랑 공수처에 가서 다른 얘기하고 이래버리기 시작하면은 수사가 미궁 속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우려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예. 공수처는 이것과 상관없이 출범해야죠.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공수처를 빨리 설치하는데 우호적인 일이다라고 싶으면 그냥 어쨌든 그 근거로 삼는 건데 네. 그것과 상관없이 공수처는 7월에 출범하기로 법에 되어 있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출범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별 의견 없습니다. 공수처 출범해야 되고 다만 특검에 대해서는 네. 사실 이 특검은 민주당이 안 받는 게 오히려 저는 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상한 게 처음에 이 특검이 왜 시작됐습니까? 강기정 전 수석이 5천만 원을 받은 것 같다. 네. 사기꾼 김봉겸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조선일보가 뭐 계속 추적을 했고 네. 그걸 받아서 야당이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특검 주장은 이건 김봉현이 지금도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은. 네. 꾼, 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편지를 3개 내보냈고 그게 완전히 강기정 수석 거는 조작이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권력형 게이트 특검은 어디 가고 지금 이 특검이 사실 길을 잃고 헤매는 특검이 됐죠. 그래서 이걸 안 받는 건 저는 민주당이 참 자비스럽구나. 오히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검에 관해서는 저는 끝끝내는 민주당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끝내는 네. 이 명분 잃은 특검을. 그러면 오히려 곤란한 건 윤석열 총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도 윤석열 총장 장모권이랑 막 가족권이 나와서 그거를 꼼꼼하게 한번 자료들을 봤어요. 예. 그랬더니 적어도 딴 건 모르겠고 윤 총장 장모는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는 치해법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가 불가피했겠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야당도 이게 정치 공세에서 자료 안 보시지 말고 자료 한 번만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특검이라고 짧게, 하면은 예. 저는 얘기되는 게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 지금 여당 같으면은 중앙지검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이제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네. 윤석열 총장이 있었던 중앙지검에 그렇다면 그것까지 넣어서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거 수사 두려워하겠습니까? 무마가 아니고 수사 부실. 알겠습니다. 예. 네. 최민희, 이준석 두 분과 함께하는 각설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다음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7060님, 경호처 직원은 잘못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러블리 썸커밍 님이 수색할 거면 똑같이 수색하라는 겁니다. 당대표랑 같이 들어갔다고 누구는 봐주거나 하지 말고요. 8705님, 검사 국회의원들이 연루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견도 있고요. 3185님은 추미애 사람들의 수사와 윤석열 사람들의 수사 두 개 다 못 믿겠습니다. 특검으로 깔끔하게 의혹 수사하세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어제 시정연설 가운데 경제 관련 부분 좀 저희가 따로 좀 편집을 했습니다.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대 공급량을 늘리는 수밖에는 없어 보이고요. 용적률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해서 공급을 단기간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문 대통령 전세 시장 반드시 안정화시키겠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제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전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볼까 하는데 최민희 의원님. 우선은 전세 물량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게 이상하죠. 갑자기 왜 전세 물량이 없어졌지? 네. 이게 조금 자료를 보니까 첫째 이동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전세 사시던 분은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4년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연장해서 살고.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됐고 두 번째는 전세 월세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부동산만의 문제를 보면 안 되고 워낙 그 금리가 낮다 보니까 예,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 있는 그 상황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 물량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마이너한 요소로 집을 다주택자들의
어떤 정책 저항이 네.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 이건 경험을 한 일인데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선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세 물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임대주택이 지금 이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준비됐나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이전 정부의 임대주택으로 안정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이전 정부 덕분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경향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임대주택 정책을 아까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 중요한 거. 이것도 제가 주변에 취재를 해보니까 청년 임대나 신혼부부 임대나 이런 임대주택들이 교통 입지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럴 경우 또 수요가 그렇죠. 수요가 안 가잖아요. 안 별로. 가죠. 네. 그래서 교통 대책 마련이 필수다. 임대주택에서도. 다른 것보단 임대주택이 더.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교통 대책이 필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가 겹친 거지만 사실은 정부로서는 국민들에 대하여 면목 없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문가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네. 결국에는 아까 이제 직주 근접성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배치가 거꾸로 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외곽에 살고 그 사람들이 광역버스로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씩 걸리면서 출퇴근하는 이런 상황이고. 정작 일하는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출퇴근의 시간을 다 허비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강남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일자리와 같이 거주하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자산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도심 입지 이론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점을 개선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한창 일할 세대에 있는 일할 나이에 있는 분들이 도심지에 평수는 좀 적더라도 네. 상당한 이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보면 뭐 신촌 쪽이나 아니면 용산 쪽 이쪽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이제 임대주택을 민간에서 이제 시행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정부도 공공임대 같은 물량 같은 것도 도심지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관점 자체가 또 아주 이제 배드타운이라고 할 만한 지역에서는 안 좋거든요. 그런 그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해가 가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애 주기에 따라 가지고 원하는 주택의 형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직주 근접성을 배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자기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은 뭐 좀 외곽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서울은 지금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40.6%입니다. 이 노후주택들을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해 가지고 좀 체계적인 공급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정책이 있었어요. 중산층용 임대주택. 그러니까 어저께 대통령이 강조하신 것도 그 부분이에요. 질 좋은 임대주택. 그래서 임대주택 하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는 인식이 지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만약에 정말 고급형으로 지어진다면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중산층형 임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임대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 오랜만에 상당히 의견 일치도 보시고 또 아주 우선 정부가 면목 없게 된 거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연결식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세 너무 많다. 이건희 회장 관련해서 이거 깎아줘야 된다는 언론들의 보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지금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먼저 보면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재산을 상속받아서 부를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부를 가지고 이제 사회에 뛰어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고율 세율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런 어떤 그 대주주의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최근에 저희가 이제 조양호 회장이 이제 한진그룹에서 돌아가시면서 네. 한진그룹 내에서 한진칼 지분을 가지고 굉장한 다툼이 있지 다툼이 않았습니까?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자식들한테 분배되는 지분 그리고 그 부인에게 분배되는 지분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펀드라든지 네. 아니면 외국 항공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사실 대한항공이라는 국적 항공사의 경영 향배가 굉장히 좀 이제 불투명해지는 지점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삼성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워낙 덩어리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행보에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그 IT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차등 의결권 주식 복수 의결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주식 가치 재산상의 가치는 한 주지만은 네. 경영권에 있어서는 10표 가까운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식을 이제 도입하는 것을 좀 검토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기업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다 그 차등 의결권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좋은 외부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상속에 대한 분쟁 같은 것도 거의 없고 그러거든요. 예. 저는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 상속세율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최고 세율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50%고 일본이 55%고 다른 나라들은 일률적으로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거는 납득하기 어렵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면에서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셨어요. 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논란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삼성을 위하여 상속세를 완화하자는 논의를 정치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삼성공화국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불가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이상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한 각설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